전쟁이 터지면 금을 사라. 이게 수십 년간 통했던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포탄이 쏟아지는데 금값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 가까이 증발해버렸어요. 바로 43년 만에 대폭락입니다. 왜 안전자산의 공식이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2025년 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마진콜 문자를 받으며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배후에 숨은 국가급 큰손들의 쩐의 전쟁,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잠결에 확인한 화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금값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빠져 있었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자는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에요. 2011년 이후 최대 낙폭이고 43년 만에 보는 수준의 폭락입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7%가 증발했죠. 1g당 20만 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마저 위태로워졌어요. 금 투자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은 원래 느릿느릿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하루에 10%씩 출렁이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죠. 변동성이 낮으니까 마음 편하게 묻어둘 수 있었어요. 그런 금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빠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터진 겁니다. 문제는 이 폭락이 누군가에게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B2 개미들의 계좌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2조 배 50배 레버리지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락폭의 몇십 배를 고스란히 맞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통보죠. 돈을 더 넣지 못하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보유한 금이 시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가격은 더 빠지고 더 빠지면 또 다른 마진콜이 터지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악순환이에요. 공포가 공포를 낳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개미들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물린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손절하면 전 재산이 날아가고 버티면 마진콜에 강제 청산당합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금이었어요. 전쟁이 나도 경제가 흔들려도 결국 금은 올랐으니까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한창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중동에서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긴장은 극에 달했죠. 유가도 출렁이고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런 때 금값은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전쟁이 나면 금을 사라. 이건 수십 년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불문율이었어요.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 금값이 폭등했죠. 1990년 걸프전 때도 2001년 9.11 테러 때도 금은 치솟았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금으로 몰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전쟁의 불길이 번지는데 금값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공식이 깨져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전쟁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전쟁 위험이 커지면 금값에 일종의 공포 웃돈이 붙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불안 심리가 얹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 프리미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쟁 공포,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은 휘지 않고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 가격에 거품이 잔뜩 껴버렸습니다.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투기 자금이 몰린 거예요. 거품은 언젠가 빠지게 되어 있죠. 마침 그 시점이 지금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한창인 바로 이 순간이에요. 시장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전쟁 가능성이 커질 때 금을 사고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파는 거죠.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요. 지금 벌어지는 게 정확히 이 패턴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를 보며 금을 샀어요. 더 오르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미 큰 손들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물량을 던질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금값은 이미 그 공포를 가격에 반영해버렸습니다. 남은 건 거품이 빠지는 과정뿐이죠. 그렇다면 누가 고점에서 팔았을까요? 그 배후에 국가급 거물이 있습니다. 이 폭락의 첫 번째 배후는 러시아예요. 놀랍게도 전쟁 당사국이 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2025년 들어 러시아는 무려 15톤의 금을 시장에 쏟아냈어요. 금 15톤이 얼마냐고요?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어치입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상하이 금거래소가 투자자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였죠. 평소에는 잘 안 하는 조치예요. 시장에 뭔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신호입니다. 러시아는 왜 금을 팔았을까요?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서방의 제재로 달러와 유로 결제가 막혀 있으니 보유한 금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전쟁 비용도 대야 하고 경제도 돌려야 하니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건 타이밍이에요. 러시아는 금값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쟁 공포에 금을 살 때 국가급 큰손은 정확히 고점을 치고 빠진 거예요. 교과서적인 차익 실현이죠. 개미들이 공포에 사는 그 순간 러시아는 웃으며 팔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거든요.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인민은행도 금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금을 사들이던 중국이 손을 뗀 거예요. 수요가 줄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억울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금 보유량이 적어서 고생했죠. 그 후로 한국도 금을 열심히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요. 국가 간의 게임에서 개인은 항상 약자예요. 우리가 뉴스 보고 반응할 때 큰 손들은 이미 두세 수 앞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번 폭락도 그랬습니다. 개미가 들어올 때 고래는 빠져나갔어요. 러시아만 범인이 아닙니다. 대서양 건너편에 또 다른 배후가 있어요. 두 번째 배후는 미국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입니다. 약달러가 아주 좋다. 트럼프가 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대통령이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이런 발언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통화 가치는 민감한 문제니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국 수출 기업들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게 팔리니까요. 하지만 이 발언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흔들려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사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 기름을 부었어요. 쓸모없는 거대 전함 건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고 했죠. 신생아 축하금으로 현금을 뿌리겠다는 공약도 나왔고요. 전부 다 국가 부채로 돌아가는 돈이에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5경 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여기에 이자 비용만 연간 1,500조 원을 넘습니다. 세금으로 걷는 돈 상당 부분이 이자 내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풀겠다고 하니 시장이 겁을 먹은 거죠. 미국이 빚을 갚을 수 있긴 한 거야? 이 의문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을 팔기 시작해요. 이걸 셀 아메리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셀 아메리카가 시작되면 달러도 빠지고 국채도 빠지고 주식도 빠져요. 그런데 금도 같이 빠지는 건 왜일까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금리에 있습니다. 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자가 없다는 거죠. 예금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채권을 사도 이자가 나와요. 주식은 배당을 주죠. 그런데 금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금고에 있을 뿐이에요. 보유하는 동안 수익이 제로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예금 이자도 쥐꼬리니까 차라리 금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낫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를 꺾어버렸어요. 올해 안에 금리를 낮출 것 같았는데 도리어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한 거죠.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가 강해져요.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둘은 시소 관계예요.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마진콜의 연쇄 반응입니다. 레버리지로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베팅한 거예요. 금값이 오르면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몇 배가 됩니다. 10% 하락이 레버리지 이무 배짜리한테는 200%런 손실이에요. 원금이 2배로 날아가는 거죠.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 돈을 더 넣든가 아니면 강제로 팔겠다는 통보죠. 이게 마진콜이에요. 돈이 없으면 보유 물량이 시장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던져진 물량이 가격을 더 끌어내려요.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의 마진콜이 터지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금시장에서 벌어지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개미들이 강제로 팔아야 하니까 가격이 빠지고 빠지니까 또 다른 개미가 강제로 팔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시계를 5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74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1970년대 초반 금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4년 만에 460% 폭등했죠. 모두가 금에 열광했습니다. 금만 사면 부자 된다는 말이 돌았어요. 지금과 비슷하죠? 그런데 1974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값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무려 20개월 동안 47%나 폭락한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차트를 1974년 차트 위에 겹쳐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비슷하거든요. 급등 곡선의 각도, 고점 형성 패턴, 하락 시작점까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져요. 1974년에 금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어요. 반토막난 계좌를 보며 밤잠을 못 이뤘죠.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1976년 바닥을 찍은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80년 금값은 바닥 대비 8배가 올랐습니다. 47% 폭락을 견딘 사람들은 결국 큰 돈을 벌었어요. 이 패턴이 지금도 반복된다면요. 지금의 폭락은 긴 상승장 전에 겁먹은 손들을 털어내는 과정일 수 있어요. 레버리지 개미들이 정리되고 나면 진짜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1974년과 지금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면 지금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1974년의 미국과 2025년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부채예요. 1974년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30% 정도였어요. 빚은 있지만 갚을 능력이 충분했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금값을 눌러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미국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섰어요. GDP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이자 내다가 파산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360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5%면 월 15만 원쯤 나가죠. 감당할 만해요. 그런데 이자가 10%로 오르면 월 30만 원이에요. 월급의 10%가 이자로 나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은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체력이 없어요. 1974년에는 가능했던 선택지가 2025년에는 닫혀 있는 겁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이자 폭탄에 정부 재정이 무너지고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하나의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양적 완화, 쉽게 말해 돈 풀기죠. 연준이 직접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돈을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폭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장기라는 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1974년에도 바닥을 확인하는데 20개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금을 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라. 투자 세계의 오래된 격언이에요. 지금 금 시장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칼날이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V자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폭락했으니까 바로 튀어오르겠지 싶은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급락 뒤에는 V자보다 U자형 조정이 더 흔했어요. 바닥을 한동안 다지면서 개미들의 공포 매물이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974년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고점에서 바닥까지 20개월이 걸렸어요. 거의 2년이죠. 그 기간 동안 금을 들고 있으려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로 들어간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마진콜 연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추가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이 물량이 다 소화될 때까지는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금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재정 상황이 금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채 문제는 결국 본풀기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이 오르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접근 방법이에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 사는 거죠. 그래야 바닥을 못 맞춰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금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해지 수단이에요.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보험 같은 거죠. 보험에 전 재산을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교훈은 하나예요.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되 타이밍은 서두르지 마세요. 러시아와 큰손들이 던진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다시 금의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